서울의 한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가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74번째 생일을 맞은 한 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받은 선물은 케이크가 아닌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요양원 리스트까지 함께 건네받았다는 사실인데요.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이 어머니는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74번째 생일, 김정수는 아침부터 마음이 설렜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에게 생일은 늘 특별했어요. 특히 올해는 아들 태준과 며느리 설인이 집에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고 했거든요. 어머님,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설인이 현관문을 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차갑고 계산적인 기운이 느껴졌죠. 정수는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지만 생일이니까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고마워, 설인아. 그런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정수는 코를 찡그렸어요. 평소에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아니 방향제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집 냄새를 바꾸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아, 청소하면서 방향제 좀 뿌렸어요. 어머님 생일인데 집이 깨끗해야 하잖아요. 설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수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40년을 살아온 이 집에서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거든요. 태준이 부엌에서 나오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설인이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에도 어딘가 어색함이 묻어 있었죠.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설인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면서 말했어요. 어머님께서 이제 74살이시잖아요. 이 큰 집을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정수는 젓가락을 들다가 멈춰 섰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아직 팔팔해. 하지만 설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님, 실은 저희가 어머님을 위해서 좋은 곳을 알아봤어요. 설인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앞으로 집 관리는 저희가 할게요. 정수는 봉투 안에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거든요. 그것도 자신의 집을 파는 계약서였어요. 이게 뭐야? 누가 우리 집을 판다고 했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태준이 어머니 옆에 앉으며 달랬습니다. 설인이 말이 맞아요. 이 집은 너무 크고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힘드시잖아요. 내가 언제 집이 크다고 했어? 이 집은 내가 40년을 산 집이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하루아침에 팔라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설인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집은 저희가 굴려야죠. 어머님께서는 그냥 편히 계시기만 하시면 돼요. 그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박 실장입니다. 약속대로 왔습니다. 정수는 이제야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며느리와 아들이 집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까지 불러온 거였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어? 어머님, 소리 지르지 마세요. 이웃들이 다 들어요. 설인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또 다른 봉투를 꺼내며 펼쳐 보였어요. 선별해둔 요양원 리스트예요. 다 좋은 곳들이에요. 이제 어머님은 편히 쉬실 나이잖아요. 정수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리스트라니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가 감히.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정순의 귀에는 아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지켜온 집,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버텨온 이 공간을 하루아침에 빼앗으려 한다니. 그것도 생일날의 말이에요. 도장은 절대 안 찍어.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죽어도 안 팔아. 설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때 공인중개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아서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늦으면 나가세요. 정순이 소리쳤어요. 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74번째 생일은 이렇게 최악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던 며느리의 진짜 목적은 집을 팔라는 서류의 도장을 받는 것이었고 평생을 함께한 집에서 쫓겨나라는 통보를 받은 거였어요.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내민 서류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특히 그 요양원 리스트가 가장 충격적이었죠.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는 것도 모자라 요양원까지 알아봤다니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어요. 40년 넘게 다닌 시장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속 걱정이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봐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물어보기 시작했거든요. 정순 언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래? 옆 가게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여사는 정순과 함께 이 시장에서 30년을 함께한 오랜 친구였어요. 아니야, 괜찮아. 정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자 김 여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언니,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부동산에서 들었는데. 뭘 들었는데? 정순네 집 매물로 나온다는 소문이 벌써 돌고 있어. 그것도 시세보다 싸게 금매로 내놓는다고 하던데. 김 여사의 말에 정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부동산 사무소 앞을 지나가는데 공인중개사들끼리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정순네 집이 곧 나올 거라고 벌써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문의했다고 하더라고. 정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모르게 이미 집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도장을 안 찍었는데도 말이죠. 언니, 설마 진짜로 집을 파는 거야?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안 팔아.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거든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설이는 정순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어제 일로 화가 나신 건 이해해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해요. 무슨 현실? 내가 뭘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이 집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이 벌써 몇 명 계세요. 설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도장을 안 찍으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있어요. 정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법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위험? 내가 언제 위험하다고 했어? 나는 아직 팔팔해. 설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어머님, 현실을 보세요. 74살에 혼자서 2층짜리 집을 관리한다고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하려고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보장할 수 있어요? 설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께서 이 집에 계속 계시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나아요. 정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으니 자신이 짐덩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평생 혼자 힘으로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무력한 노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설이나 그 말이 너무하지 않니?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무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님. 설인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팔면 어머님께서 좋은 곳에서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이 집은 내 인생이야.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아들 키우면서 40년을 산 집이라고.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 마음은 저희도 알아요.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은 이미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독립적인 어른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노인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거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설이는 정순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태주는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변호사님과 약속이 있어요. 설인이 갑자기 말했어요. 집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상담받을 거예요. 변호사? 무슨 변호사? 어머님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인의 말에 정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정수는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권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가 제 집을 팔려고 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정수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권사님은 듣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당장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해요. 법적 대응이요? 내일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가세요.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드릴게요. 권사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집 소유권을 지키려면 먼저 행동하셔야 해요. 정수는 그제야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법으로 밀어붙인다면 자신도 법으로 맞서겠다고 결심했어요. 다음 날 오전 정수는 교회 권사님이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법무법인 한마음의 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인자한 인상이었어요. 정순의 사연을 듣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상황이 심각하네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이 이미 부동산 매매를 추진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가처분 신청을 해서 재산 이동을 막으셔야 해요. 가처분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집을 팔지 못하게 법적으로 묶어두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님께서 원치 않는 매매가 진행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빨리 해주세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정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0년 전에 세금 문제로 아들과 공동 명의로 바꿨던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태준이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더욱 서둘러야 해요. 오늘 당장 법원에 접수하겠습니다. 오후에 법원에서 나온 정수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생 법원이라는 곳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74살의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자신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태준과 설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온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태준이 서류를 들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먼저 시작한 일이야. 정순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설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자고요? 가족이면 가족답게 했어야지. 내 생일날 요양원 리스트를 내미는 게 가족이 할 일이야? 정순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봐요. 하지만 설이는 달랐어요. 뭘 다시 이야기해요? 어차피 어머님은 저희 말 안 들으실 거잖아요. 그럼 법으로 해결하죠. 설이나. 태준이 아내를 제지했지만 설인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첫 번째 신문이 있었어요. 정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갔는데 맞은편에 앉은 태준과 설인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상대편에 앉아 있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재산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신청인 측에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일어서서 정순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신청인은 74세의 고령자로 평생 거주한 주택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상대방들이 신청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매매를 추진하고 있어서 그때 상대편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신청인들은 고령의 어머님을 걱정해서 더 나은 환경으로 모시려는 것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집은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전상 위험하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자신을 무력한 노인으로 몰아가는 것 같았거든요. 판사가 서린에게 물었습니다. 피신청인께서는 왜 어머님께서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서린이 일어서서 대답했어요. 저희도 어머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74살의 고령자가 혼자서 그런 큰 집을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정순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신청인께서는 진정하시고 착석해 주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판사님,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는 게 잘못된 건가요? 서린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가족끼리 뭐가 문제예요?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마련해드린 곳에서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자신은 더 이상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관리해야 할 대상, 적당히 모셔놓고 재산만 처리하면 되는 존재였던 거죠. 저는 제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태준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줬어. 정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없이 혼자서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내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니?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도 변호사들도 모두 숙연해진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서린은 달랐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정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말투에 온몸이 떨렸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과의 추억이 서린 곳, 아들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공간이 그들에게는 그냥 처리해야 할 부동산에 불과했던 거였습니다. 심리는 1시간 넘게 계속되었어요. 마지막에 판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검토해보고 일주일 후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정수는 김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승산이 있을까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동명의라는 점이 불리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어머님의 안전을 걱정한다는 명분도 있고 정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법도 결국 자신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절망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정수는 김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서 결정을 들으러 갔습니다. 마음은 불안했지만 혹시나 하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판사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안전을 우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공동 소유자로서의 권리도 인정됩니다. 정수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법원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었던 거죠. 김 변호사가 옆에서 항고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순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법원을 나오는 길에 서린이 뒤따라왔습니다.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법도 저희 편이에요. 법이 내 편이라고.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께서 고집을 부리셔도 소용없어요. 이제 집 매매는 진행될 거예요. 서린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가실 요양원도 이미 예약해뒀어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김 변호사가 재빨리 부축했지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달려왔지만 정수는 아들을 밀어냈어요. 너도 결국. 정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마저 결국 며느리 편을 들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정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40년 동안 바라본 그 천장이 이제 며칠 후면 남의 것이 될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이 어머니 방에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를 위한 일이에요. 나를 위한 일? 정순이 벽을 보며 말했어요.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니? 어머니,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어떡해요? 그럼 그때 죽으면 돼. 정순의 목소리는 체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이제 내가 내 아들이 아니야. 며칠 후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연락이 왔어요. 설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어요. 시세보다 2천만 원이나 높게요. 그래서? 정수는 무기력하게 대답했어요. 이제 어머님께서 가실 곳도 정해졌어요. 강남에 있는 실버타운이에요. 시설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실버타운이라는 말에 정수는 소스라쳤어요. 요양원보다는 좋은 말이지만 결국은 같은 뜻이었거든요. 난 안 가.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미 계약금도 넣었어요. 그리고 이 집 새 주인이 다음 달 초에 이사 온대요. 그 순간 정수는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교회 권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권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권사님, 저한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정순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묻어났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순에게는 더 이상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법원에서도 져버렸고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했고 평생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분노할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냥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설인이 아침 식사를 차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마음 편히 드세요. 모든 게 다 정리됐어요.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때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실버타운 구경이라도 한번 가보실래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요. 됐어. 정순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설인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어머님께서 현실을 받아들이시니까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날 오후 정순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김 여사가 찾아와서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언니, 김천에 내 조카가 작은 전원주택을 하나 빼놓고 있어. 월세도 싸고 조용한 곳이야. 혹시 관심 있으면. 김천? 정순의 눈에 희망이 살아났어요. 응, 시골이긴 하지만 공기도 좋고 이웃들도 친절해.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결심했습니다. 설인과 태준이 자신을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한다면 차라리 자신이 먼저 떠나겠다고 말이에요. 김 여사, 그 집 주소 좀 알려줄래? 왜? 설마. 나 거기로 갈래. 정순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더 이상 여기서 눈치 보며 살기 싫어. 김 여사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할 거야. 그날 밤 정수는 몰래 짐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건 가져갈 수 없었지만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의 사진, 아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결혼 반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어요. 새벽 5시 정수는 조용히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4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길,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말이죠. 김 여사가 일찍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정말 괜찮아? 마음 바뀐 건 아니지? 괜찮아.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터미널에 가는 택시 안에서 정순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30년 넘게 다닌 시장도 매주 다녔던 교회도 그리고 40년을 살던 집도 모두 뒤로 한 채 새로운 곳을 향해 떠나는 거였습니다. 김천행 버스표 한 장 주세요. 매표소에서 표를 끊으며 정순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74살에 홀로 낯선 곳으로 떠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정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동시에 이제야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3시간 후 김천에 도착한 정수는 김 여사 조카인 박민수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친절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고모가 연락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고마워, 젊은이. 그런데 집이 어디 있니? 여기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돼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걸어가는 길에 정수는 김천의 풍경에 감탄했어요. 대나무 숲이 바람에 살랑이는 모습, 멀리 보이는 산들, 그리고 무엇보다 맑은 공기가 좋았습니다. 서울의 매캐한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여기가 그 집이에요. 민수가 작은 한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 집을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요. 크지는 않지만 아담하고 깔끔했거든요.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작은 텃밭도 있었습니다. 월세는 얼마나 하니? 40만 원이면 돼요. 할머니 같은 분이시면 더 깎아드릴 수도 있고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서리는 자신을 월 200만 원짜리 실버타운에 보내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40만 원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니. 고마워, 젊은이. 여기서 살게 해줘. 집 안에 들어가니 필요한 가전제품들이 다 있었어요.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까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저희 집이 바로 저 앞이거든요. 민수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때? 다들 친절하세요. 특히 옆집 이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챙겨주시거든요. 정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이웃과 인사조차 하지 않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서로 챙겨준다니. 민수가 떠나고 나서 정수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하고 무엇보다 아무도 자신을 간섭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게 좋았습니다. 저녁때가 되자 옆집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문을 열어보니 60대 후반쯤 되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순이에요. 아, 반가워요. 저는 옆집에 사는 최순덕이에요. 혼자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녁이나 드세요. 순덕이 반찬통을 내밀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뭘요? 여기는 다들 그래요. 혼자 사시는 분들끼리 서로 챙기고 사는 게 당연하죠. 정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서울에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짐 취급받던 게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런데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가족분들은 어떻게? 정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순덕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실은 아들과 며느리가 제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순덕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법원까지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겠어요. 하지만 잘 오셨어요. 여기서는 아무도 할머니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정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도 아들의 한숨 소리도 없는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둘러봤어요. 텃밭에는 이미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고 감나무에는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구나. 정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물론 월세를 내고 사는 집이지만 적어도 여기서는 아무도 자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을 거였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어요. 사장님이 친절하게 인사하며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시죠?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아, 서울에서 오셨구나. 여기 공기 좋죠? 저희 동네는 조용하고 살기 좋아요. 정수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로 이곳 사람들은 따뜻했습니다. 저녁에 순덕이 또 찾아왔어요. 할머니, 오늘 어떠셨어요? 적응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가족분들이 연락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수는 잠깐 생각했어요. 아마 태준과 설인이 자신이 사라진 걸 알면 연락할 거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어요.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니까. 그날 밤 정수는 새로운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웠어요. 텃밭에서 채소도 기르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마침내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어요. 김천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정수는 점점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가 물을 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상추며 고추며 작은 채소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 벌써 일어나셨네요. 옆집 순덕이 담 너머로 인사했어요. 응,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야. 너는 어디가? 시장에 좀 다녀올 거예요. 할머니도 같이 가실래요? 우리 동네 시장은 정말 좋거든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에서 40년 넘게 시장 생활을 했던 자신에게 시장은 익숙한 공간이었거든요. 김천시장은 서울의 큰 시장과는 달랐지만 정겨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상인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손님들과도 친근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구나. 서울에서 오셨다고 하던데? 채소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여기는 물가도 싸고 좋죠? 이 고추 한 봉지 가져가세요. 서비스예요. 정수는 그런 따뜻함이 고마웠어요. 서울에서는 단골이어도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순덕 씨, 이 동네 사람들이 참 친절해요. 그럼요. 여기는 다들 정이 많아요. 특히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는 더 잘해드리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수는 장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 와서 잘한 것 같구나. 서울에서의 스트레스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는 마당에서 낮잠을 잤어요.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바람을 맞으며 자는 낮잠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긴장하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편안했어요.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개울가에서 잠깐 쉬기도 했어요. 74살에 이런 여유를 누릴 수 있다니 행복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어보니 동네 할머니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저희는 앞집에 사는 박금순이고 이분은 건너편 사시는 이영이에요. 아, 네. 안녕하세요. 김정순이에요. 혼자 이사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저희가 만든 김치인데 드세요. 금순이 김치통을 내밀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신경 써주시다니. 뭘요? 여기서는 다 그래요. 우리 같은 나이끼리는 서로 챙기고 살아야죠. 영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새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동네 소식, 자식들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등. 정수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는 가족분들이 서울에 계시는 거예요? 금순이 물었어요. 정순은 잠깐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있긴 한데 사정이 좀 복잡해요.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바빠서 부모님께 신경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영희가 이해한다는 듯이 말했어요. 정수는 그들에게 자세한 사정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과거의 아픈 일들을 계속 끄집어낼 필요는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서 혼자 조용히 살려고 해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죠. 금순이 동조했어요. 그날 밤 정수는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였지만 새로운 생활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오늘은 김천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고 생활도 편안하다. 서울에서의 스트레스가 거짓말같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다. 며칠 후 정수는 용기를 내서 동네 노인회관을 찾아갔어요. 혼자만 지내는 것보다는 또래분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거든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환영해요. 회관에 있던 할머니들이 반겨줬어요. 저는 김정순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이사 왔어요. 아, 서울에서 오셨구나. 여기는 어떠세요? 살기 좋죠? 네,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시고요. 노인회관에서는 매일 오후에 게이트볼도 하고 화투도 치고 가끔은 함께 요리도 만들어 먹었어요. 정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이 즐거웠습니다. 정순 씨는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다른 할머니가 정순이 만든 나물무침을 먹어보고 감탄했어요. 시장에서 오래 일해서 음식 만드는 건 익숙해요. 그럼 우리 회관 요리 담당을 정순 씨가 맡아주세요. 회장 할머니가 제안했어요. 정수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서울에서는 짐덩어리 취급받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수는 완전히 김천 생활에 적응했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오후에는 노인회관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서울에 있는 태준과 설인이 생각나기도 했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정도의 관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정수는 매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살. 74살에 찾은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저녁에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대나무 숲 사이로 지는 석양을 보며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였습니다. 김천에서의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정수는 이제 완전히 이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상추와 고추로 반찬을 만들어 먹고 노인회관에서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정순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수는 깜짝 놀라서 돌아봤어요. 대문 앞에 태준과 설인이 서 있었거든요. 2달 만에 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에 정순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찾았니? 태준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어머니,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한테서 연락처를 겨우 알아냈어요. 설이는 정순이 사는 작은 한옥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님, 이런 곳에서 어떻게 지내세요? 화장실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여기가 좋아.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서. 어머니,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온 거예요. 태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정수는 손을 뺐어요. 걱정? 내가 집에서 쫓겨날 때는 언제고 지금 와서 걱정이라니. 설인이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어머님, 과거 일은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런 시골에서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위험한 게 뭐가 있어?
여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서로 챙겨주는데. 그때 옆집 순덕이 소리를 듣고 나왔어요. 정순 씨,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어요. 순덕은 태준과 설인을 보며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설인이 순덕을 보더니 정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잠깐 안에서 이야기할까요? 집 안으로 들어간 태준과 설인은 정순의 생활 공간을 자세히 둘러봤어요.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방, 작은 부엌, 그리고 뒷마당의 텃밭까지. 어머니, 여기서 2달 동안 지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태준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고생? 나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지내고 있어. 설인이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실은 저희가 온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 태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급한 일? 설인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 집 담보로 대출을 좀 받아야 해요. 정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뭐라고?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자금이 급해요. 이 집을 담보로 3천만 원만 빌리면. 너희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집도 모자라서 이제 이 집까지 넘보는 거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담보일 뿐이에요. 대출금만 갚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기는 무슨. 너희가 내 서울집 팔 때도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설인이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에요.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마지막? 너희한테는 마지막이 없어. 정순이 소리쳤어요. 그때 옆집 순덕이 창문 너머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듣고 걱정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정순 씨, 괜찮으세요? 정순이 문을 열자 순덕이 들어왔어요. 긴장된 분위기를 느끼고는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인이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달랐어요. 순덕 씨, 얘네가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해요. 순덕이 깜짝 놀랐어요. 이 집을요? 그런데 이 집은 정순 씨 집이 아니라 월세로 사시는 거잖아요. 설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럼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안 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안 돼. 나는 여기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태준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급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일어나. 무릎 꿇는다고 달라질 것 같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설인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어머님, 왜 이렇게 매정하세요? 가족이잖아요. 가족? 정순이 비웃었어요. 가족이 요양원 리스트를 내밀어? 가족이 법정에서 맞서 싸워? 그건 어머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어? 나는 그냥 내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순덕이 상황을 파악하고는 말했어요. 정순 씨가 원하지 않으시는데 억지로 하시면 안 되죠. 설인이 순덕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에요. 남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요. 정순이 화를 냈어요. 순덕 씨는 나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너희보다 훨씬 나은 가족이야. 태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번 한 번만. 한 번이 어디 있어? 정순이 손사래를 쳤어요. 처음에 집 팔 때도 한 번이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는 요양원이고 이제는 또 이런 식이고. 설인이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저희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하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 관계 없어. 그 순간 태준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로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들이면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냐? 아들이면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냐?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 정순이 문을 열며 말했어요. 이제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설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할 일이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태준과 설인이 집을 나가자 정수는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순덕이 정순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정순 씨, 괜찮으세요? 고마워, 순덕 씨.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정순 씨가 오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야. 다시는 그들과 엮이지 않을 거야. 태준과 설인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정수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고 정말로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함도 있었어요. 드디어 선을 그었다는 안도감 말이에요. 정순 씨, 많이 힘드시죠? 순덕이 아침에 문 안을 왔어요. 응, 좀 그래. 그래도 이제 속이 시원해. 잘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당하시면 안 되죠. 그날 오후 정수는 노인회관에 갔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자 다른 할머니들이 걱정했습니다. 정순 씨,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금순이 물었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어제 왔다 갔어. 어머, 반가우셨겠네요. 정수는 잠깐 망설였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 집을 빼앗긴 일,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까지. 할머니들은 듣고 나서 모두 분개했어요.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요양원 리스트를 내밀다니 말이 돼? 정순 씨가 여기 온 게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 자식들은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게 나아. 할머니들의 지지를 받으니 정순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섰거든요. 이제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볼 거야. 정순이 결연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정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웠어요. 더 이상 서울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김천에서의 새로운 삶에 더욱 집중했어요. 텃밭을 더 크게 만들어서 배추와 무도 심었고 노인회관에서는 요리 교실도 시작했어요. 정순의 요리 솜씨는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거든요. 정순 씨 덕분에 우리가 매일 맛있는 걸 먹네. 영희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나도 즐거워.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하는 게 이렇게 보람찬 줄 몰랐어. 한 달 후 정순에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교회 권사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순 씨, 태준이가 사업이 망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설인이는 이혼 서류를 내밀고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태준이가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어요. 정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아팠겠지만 이제는 그저 그렇구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태준이가 어머니 연락처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정말로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마당에 나가 감나무를 바라봤어요. 가을이 되면서 감이 노랗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김천에 온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곳이 진짜 집 같았어요. 태준이도 이제 어른이야.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저녁에 순덕이 김치를 가져와서 함께 나눠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정순 씨, 서울 소식 들으셨죠? 응, 들었어. 마음이 아프시지 않아요? 정수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정말로 마음이 아픈지 말이에요. 아니야.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기분이야.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정순 씨는 이제 정순 씨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수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해방이란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걱정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말이에요. 겨울이 되면서 정수는 김천 생활에 완전히 정착했어요. 김장을 담그고 친구들과 함께 온천도 다니고 가끔은 순덕과 함께 광주에 나가서 쇼핑도 했습니다.
74살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즐거울 줄은 몰랐어요. 어느 눈 오는 겨울날 정수는 창가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서울에서의 40년 아들을 위해 헌신했던 세월, 그리고 결국 배신당했던 아픔까지. 모든 게 이제는 예실 같았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구나. 마당에 심어놓은 꽃들이 눈을 막고 있었어요. 봄이 되면 더 예쁘게 필 거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가꾼 꽃들이 피어나는 걸 보는 것, 그게 바로 자신만의 행복이었어요. 그날 밤 정수는 일기에 썼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국 내 삶을 지키는 건 나 자신뿐이었다. 74살에 깨달은 진리지만 늦지 않았다. 이제야 내 인생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순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내일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였고 그 하루는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거든요. 이제야 내 인생이 피어나는구나. 정순이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어요. 진정한 자유,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않으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 74살 김정순이 마침내 찾아낸 인생의 답이었어요. 김천의 겨울밤은 고요했고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